인공지능 발전 과정과 발전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궁극적으로 이제 알고리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방식들, 이런 혁신적인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데이터의 폭증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이다. 1990년까지는 이제 이론 정립이 돼 있었습니다. 이론을 이제 뭐 이러자 저러자 이 당시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도 나왔어요. 우리 인간의 뇌의 구조가 이런 그 돌기 그, 뉴런 로 돼 있다 하니까 이제 이런 구조로 우리 컴퓨팅을 해보자라는 이제 이론은 있었는데, 컴퓨팅의 한계야. 이 컴퓨팅은 이제 하드웨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드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만 있었죠. 아이디어만 있던 거였다가 2000년까지에는 이제 구현을 시도했어요. 근데 이 데이터의 한계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데이터의 양도 많아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까지 이제 본격 시도를 했는데, 알고리즘의 한계로 AI 시스템의 완성도가 미흡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준비됐는데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이제 혁신의 시작이 됐고,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이제 막 시작되면서 이거의 효능성을 본 게 이제 그 바둑이죠, 바둑. 이세돌 인간하고 그 컴퓨터가 바둑을 둔 이 사건으로서 이제 되는구나 막 이러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된 계기가 됐죠. 제프리 하튼이라는 사람이 토론토 대학의 교수였는데, 딥러닝 방법론을 등장했고 인공지능 학계 내 혁신적인 논문을 발표했어요. 기존 이름의 한계 극복 및 한계 내 변화의 시발점이었고, 이론의 실제 구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한 바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선지자죠. 여기 이제 GPU가 이제 그 그래픽을 처리하는 이 속도도 보면 처음에 최초의 컴퓨터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컴퓨터 파워가 이제 혁신이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의 다양성도 보면 거의 모든 기술은 익스포넨셜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를 보면 우리 글로벌 시정 분석 기관인 트랙티카의 예측을 보면 인공지능 시장의 매출 규모는 뭐 2016년에 이 정도에서 10년 후 2025에는 360억 달러로 성장할 거다.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인공지능 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는 걸,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때 얘기했잖아요. 인공지능을 한다고 내놓는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있다니까. 그 기업 중에서 어디가 진짜 인공지능을 하고 성공하고 어디는 하다가 말고, 왜 그 저기 그뭐 거짓 공시라나 뭐 그냥 뭐 하지도 않으면서 한다고 뭐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도 옥석은 가려야 된다.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인공지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를 잘 눈여겨 봐야 된다. 구글인가 그러면? 우리가 구글에 투자할 수 있어요? 뭐 하여튼 누적 매출이 가장 큰 분야는 이미지 인식, 그 다음에 분류 태깅으로 총 80억 달러이며 2위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분야로 약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항상 옥석을 가려야 된다. 현재 딥러닝 기술이 구현되기까지 수많은 기술들이 연구되어 왔는데, 1세대는 1980년대에 단순 프로그램이에요. 전문가에 의해서 제어 알고리즘이 작성되고 기계 전기 제어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제어공학, 시스템공학 등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일어났고요. 이제 자동 세탁기, 그 옛날 거니까 예. OK 세탁기 나왔네요. 이때만 해도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이거 기가 막히다는데, 이 재밌는 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이거 수업 준비하다가 이게 세탁기가 나와서 여성들의 그 가사 노동이 줄고 그 시간이 여유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느껴지냐 그랬더니, 훑어보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없다가 있으면 그렇게 된 줄 알지만 이게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못 느낀다는데.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여튼 여성분들이면은 자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정말 그렇게 된다. 남성분들 같은 분 경우에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부인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이게 있다가 없어지면 어마어마하게 불편한데 처음부터 있던 거면 불편함을 못 느껴. 예. 그러니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 점을 몰라. 이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1990년대 2세대로 경로 탐색, DB 검색 이런 것들이 시작됐고요.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는 탐색 트리도 생겼고, 그다음에 구축된 DB를 통해서 정답을 검색하고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요때 이제 1997년에 딥블루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체스를 그러니까 챔피언을 이기게 된 게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체스가 좀 더 쉽다고 그러네요. 바둑보다. 지금 장기하고 거의 체스하고의 그 변화의 수는 비슷하고요. 요게 이제 바둑이랍니다. 바둑.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스타크래프트래요. 스타크래프트? 전 할 줄은 모르는데 하여튼 땅 따먹기. 근데 이건데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그 인간을 이겼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드는데 요즘은 그 프로그램 대 프로그램이 싸워. 프로그램 대 프로그램으로 이 스태크래프트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느냐인데 보는 사람은 재미없어요. 왜냐면 지가 혼자 이 바둑도 A라는 컴퓨터하고 B라는 컴퓨터 두 개 연결해 갖고 지네끼리 막 두는 거야. 그럼 우리 인간은 이거 컴퓨터 보는 거 보면 뭐 재밌어요? 재미없죠. 그냥 프로그램에 얼마큼 누가 더 잘 만들었냐, 뭐 효용성을 보기 위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자, 3세대 2000년까지 와서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왔다. 이게 이제 최적 제어 이론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칙이나 지식을 스스로 학습을 하고요. 로지스틱, 디트리, 소프트웨어, 인공신경망 이런 게 특징이었고요. 사례는 문자 패턴 인식, 자동차 문자 패턴 인식이 이제 왔고, 지금은 거의 실용화, 상용화돼서 뭐 여기저기 어디서나 다 있는 그런, 쉽게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딥러닝으로 갔어. 딥러닝으로 가서 깊은 인공신경망이라고 하고 추상화된 특징을 표현을 알아내고 신경망의 합성 곱 연산 순환 연결 등 기법을 추가했고요. 알파고가 이제 2016년에 인간을 이겼는데, 지금은 알파고는 명함도 못 내는데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야. 이 뒤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왔는데, 근데 얘가 이제 최초의 프로그램이었고요. 지금 하면은 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버전업을 아마 3개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그런 말도 해요. 이거 인공지능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 건 그 알파고밖에 없는데, 바둑 프로그램밖에 없는데, 우리 결국 이건 게임이니까, 게임도 아무리 그 변화무쌍하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안에 있는 그 361개 아닙니까? 이 중에 하나로 가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이거 바둑밖에 안 된다. 그러고 있는데, 그럼 또 여러 사람이 막 반론을 막 제기하려고 해서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다. 이제 그러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의 그 비전 랩은 사진 속 사물을 문자로 표현해주는 댄스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찍으면 비행기를 찍었어.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말로 쫙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면 뭐 대단하죠. 기차를 보면 또 이게 기차라고 이렇게 쫙 얘기해주고. 근데 또 여기서 이거 좀 뭐 많은 걸 안 해봤어요. 뭐 개도 이건 여기까지는 걔네가 발표한 거고, 개나 고양이, 호랑이, 자꾸 동물만 생각나지? 뭐 하여튼 자전거 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습된 거, 이 준 데이터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히 그래도 잘 나올 수가 있는데, 나올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 안 된 거를 보여주면, 자전거를 보여주면, 예를 들면 자전거를 보여줬는데 얘가 고양이라고 잘못 인식할 수도 있다. 아주
잘하다가 엉뚱당도 않은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게 현재는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감정을 읽거나 입술의 움직임만으로 대화를 해석하는 것은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일이어서 인간만이 할 수 있었다고 믿었으나 사례와 같이 딥러닝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남자다 여자다. 그 다음에 여기 감정으로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저기 비웃는 듯한 표정 이런 사진으로부터 이제 감정을 읽어내는 AI 스타트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애플에서 인수된 거죠. 이제 가져갔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재벌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감정을 읽거나 뭐 같이 이제 딥러닝. 옥스퍼드대에서는 입술의 움직임만으로 대화를 이해하는데 정확성이 93%에 달했다. 93%. 소리 없이 보기만 해도. 근데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 그 청각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아마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화할 때 스마트폰에다가 얘기해. 그럼 스마트폰에다 대고 얘기하면 화상 채팅하면 그 밑에 자막이 나오는 거죠. 뭐 그런 생각들. 자, 의료 진단. IBM의 왓슨,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 도입했다고 막 각종 대학병원에 프랜카드 걸려 있었었는데, 페이스북, 트위터, 산후 우울증을 측정하고 뭐 여러 가지 딥러닝을 이용한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의료는 항상 여긴 열려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거 똑같은 기계라고 해도 예를 들면 자동차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요런 그냥 일반적인 거하고 여기 의료용이라고 하는 순간 의료용으로 가면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비용은 5배 정도, 5배에서 10배 더 커집니다. 의료용은 그렇게 무조건 대우받아요. 그 다음에 법률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조법률 자문 조사를 해가지고 법률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결국 이 법률이라는 것도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형량이 얼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해준다는 거고. 지능형 금융 서비스는 싱가포르 개발은행에서 우수 고객 투자 선호도를 파악하거나 맞춤형 투자 자문, 자산 관리 서비스 이런 데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자, 추천 시스템이죠. 구글의 유튜브, 아마존에서 제품, 넷플릭스에서 영화, 스포티파이, 판도라에서 음악,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추천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난 넷플릭스 가끔 이제 우리 해서 보는데 얘가 추천해 주는 거 그렇게 난 못 믿겠던데. 뭐 하여튼 대단한 인공지능을 넣어가지고 마치 임동균이가 좋아하는 영화를 막 보여주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지 맘이야. 뭐 아니 뭐 SF 쪽에 영화 이렇게 쭉 있으면 이 사람이 주로 SF 보니까 요런 거 하나 추천해 줄까? 뭐 책임감도 없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너무 디스하고 있나? 그 다음에 지능형 감시 시스템, 이스라엘에서는 차량 유실물 침입 탐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인공지능을 이제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갔다는 걸 봤고요. 이제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교재로 넘으면 작고 빠른 컴퓨터에 막대한 영향력. 마크 와이저는 1991년에 가장 근본적인 기술은 형체가 없다. 그렇죠. 형체가 없죠. 그런 기술은 일상 속에 녹아들어 일상과 분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생활화 돼버린 기술들.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제 이런 거 어디서 느끼냐면 우리 애기들 지금 1살, 2살 되는 애들 태어나면서 손가락으로 찔러가면서 이게 이제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일상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기술이라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겠다. 나중에 얘네들이 컸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무어의 법칙이 지속돼서 모든 디지털 기기들에게 적용됨에 따라 디지털 컴퓨터는 더 이상 별도의 물체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그게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로 본다는 거고. 그다음 이 디지털 기기 얘기 나오면 여기에 뭐냐면 1년이 지나면 가격이 2분의 1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100인치짜리 있나? 100인치짜리 TV가 있다. TV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지금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1년 지나면 이거 500만 원이면 산다는 거냐. 2년 지나면 250만 원 된다는 거냐. 그죠? 근데 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사긴 사야 되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1년이 지나면 반값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컴퓨터는 자동차, 가전제품, 전자제품, 중요한 부품 그 이상이고요. 컴퓨터는 이제 의료에도 삽입되죠. 이게 소형화가 되다 보니까 웨어러블 컴퓨터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 주변의 도로, 가로등, 다리, 빌딩과 같은 인프라에도 장착된다. 이제 이게 빌딩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융합이라는 말로 뭐든지 막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컴퓨터가 만든 세상에 살고 있다. 새로운 센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사용하기도 쉬워요. 뭐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그냥 회사에서 다 적용을 해놨어. 우리는 그냥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돼. 기계 학습 알고리즘 덕분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다. 음성 명령 시스템, 음성 인식. 자연 언어 능력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제 스크린과 키보드에서 해방되고 있다. 이건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이 스크린하고 키보드 없이 어떻게 살아? 말로 그거 말 잘못 알아듣는 거 해결하는 게 더 힘들어. 아직은 좀 완벽하진 않다. 어쨌든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신체 언어, 손과 눈의 제스처를 이해하는 센서는 우리의 의식적인 의도와 무의식적인 의도를 읽어서 컴퓨터, 휠체어, 의족 같은 기계를 움직일 수 있게 한다. 페이스북은 2017년 4월 기계학습 전문가들과 신경보철 전문가들을 포함한 60명의 연구진이 생각만으로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발표했다. 뭐 이러면 여러 의료 쪽에서 쓸 게 많겠죠. 이처럼 컴퓨터에 접속하는 다양한 기술들은 새로운 멀티태스킹이라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태스킹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멀티태스킹이고, 정보 처리 방식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는 신체적으로도 우리의 일부가 되고 있다. 스마트 시계, 인텔리전트 이어버드, 증갈 형실 안경과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게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질 거다라고는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침체기야 내가 볼 적에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몸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이식 가능한 마이크로칩으로 점점 대체하고 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아직 기능적인 게 많아요.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여기다가 칩을 하나 이식하는 거예요. 그저 동전만 해. 1원짜리 동전만 해. 1원. 그럼 얘가 계속해서 혈당을 읽어가지고 혈당 체크를 해서 시계에다가 가요. 그러면 이 시계에 혈당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당뇨가 심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데 이제 또 이것조차도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전지. 이 전지가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이 수은 전지라고 하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게 이 안에서 녹슬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다. 이런 기술 발전은 통합 치료 시스템으로부터 인간의 신체 능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바이오 컴퓨팅의 발전으로 특수 제작된 마이크로칩을 유기체에 이식해서 맞춤형 유기체를 만드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바이오 해킹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문화와 소비 행위다. MIT 연구진은 센서, 메모리 스위치, 회로가 인간의 장내 세균의 코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연했다. 인간 장내 세균? 와, 참 우리의 신체가 염증성 장 질환이나 대장암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정도 되면 뭐 어마무시하죠. 회로가 장내 세균의 코딩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조그만 캡슐 하나 먹잖아요. 그럼 이 캡슐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틀 지나서 대장으로 빠져나오잖아. 그 항문으로. 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이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보면은 뭐 MRI 안 하고 내시경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시기가 곧 온다는 거 아닙니까? 곧. 이런 잠재적 혜택은 위험과 과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죠. 항상. 우리 자신과 환경 사이에 양방향 정보의 흐름이 가능해지면서 지속적으로 대역폭을 확장하고 압축 기술을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가 대두됐다. 이 대역폭이라는 건 이제 이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의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 이거고. 디지털 세계에서 생산된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고밀도 장기 저장이 가능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해결책 가운데 하나는 바로 DNA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다. DNA에다가 정보를 저장. 2012년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 처치 교수는 최고의 플래시 메모리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의 10만 배가 넘는 데이터를 DNA에 저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거 어마무시하죠. 이 기술은 온도와 환경에 상관없이 안정적이었다. 이 처치 교수는 사막이든 당신의 정원이든 어디에다 떨어뜨려 놓아도 40만 년 후에도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겠다. 아주 어마무시한 얘기네요. 어떤 면에서 특히 극한 상황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세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반대로 취약하게도 만들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컴퓨팅 시스템이 항상 가동하려고 유지하려면 전력난의 위험이 제기된다. 그럼 이제 또 전력이 부족한 거야. 전력이 부족하면 발전소를 세워야 돼. 근데 발전소가 원자력이 지금까지는 가장 센데 이거 싼데 이 원자력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화력은 이거 환경 오염하고 이 전력이 이제 문제다 이거야. 전력. 이러한 전력난은 중대한 과제를 이야기한다. 기초적이고 수동적인 고장 대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을수록 이런 위기는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전례 없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 확실하다. 이미 더 작고 빠른 컴퓨터들은 인간의 행동 양식을 바꾸었다. 예를 들면 테이블에 스마트폰이 있다는 것만으로 상대와의 대화에 대한 몰입도가 낮아지고 대화의 세세한 내용을 기억할 가능성이 역시 낮아진다. 이게 정신이 딴 데로 간다 뭐 이 얘기죠. 또한 소셜미디어는 젊은 사람들의 공간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컴퓨팅 기술이 계속 확장되면서 환경은 더 큰 외부 효과에 노출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데이터 센터는 이미 전체 전기량의 2%를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 데이터 시간당 700억 킬로와트를 소비하는데 이 수치는 호주의 1년 전기 사용량보다 더 크다. 이게 전기가 점점 더 어마무시하게 많이 필요하다. 지금 이 얘기죠. 연구자와 기업이 컴퓨팅 기술에서 미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컴퓨팅 방식과 하드웨어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에 집중해야 된다. 새로운 프로세서가 개발될수록 자원의 지속 가능성이 핵심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게 하여튼 이 전력이 어마어마한 문제다. 결국 에너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라우드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약 한 10년 정도 됐죠. 더 크고 더 효율적인 중앙 데이터 센터가 속속 등장하면서
보안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저장할지, 관련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지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실시간으로 인사이트를 얻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면 많은 기기들이 분산된 상태로 연결된 네트워크인 메시 컴퓨팅. 이건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를 이제 막 엮겠다는 거죠.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유지 관리할 수 있지만 메시 컴퓨팅은 분석과 의사결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 메시 컴퓨팅, 이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